제가 41세에 발병을 했어요. ADHD라는 것도 있었어요? 의대를 가서 이제 ADHD를 배우는데 뭐 그냥 나의 삶이 교과서에 저희 남편이 혼자 어디서 전화를 하는데 보험사에 화재 보험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ADHD 때문에 내가 매우 이라는 거 내가 이라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마 그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마음에 관심을 갖는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갈수록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꼭 뵀으면 좋겠는 분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마인드라는 책을 쓰신 진아영 저자님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요. 보니까 원래 선생님 공부하신 게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그죠? 의과대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대구 가톨릭 의대를 나왔습니다. 아, 네. 대구 가톨릭 의대 의대 나오고, 나오고 그다음 인턴을 하고 네. 미국으로 가서 네. 레지던트를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서 야. 일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야, 맞아요. 학교를 여기서 다 하고 레지던트하고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홉킨스에 취직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네. 커리어가 벌써 예. 지금 23년째. 23년 차. 그리고 예. 존스 홉킨스 말만 들어도 엄청 좋은 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그러면 이제 예. 환자도 보고 강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야, 제가 주로 이제 환자 많이 보고 강의하고 네. 연구 많이 하고 어허.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어. 제가 41세에 발병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7, 17년에 제가 사실 굉장히 에너지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등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않으면서 온몸이 더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심장이 갑자기 막 우르르 막 뛴다거나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하고 어머. 장이 하나도 안 움직여서 응급실에 2번 갔다 어머. 오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 먹어서 안 돼서 응급실 한 3번 정도 갔다 오고 이렇게 1년에 이해 안 되는 증상들이 우르르르 일어나 한 몇 갑자기? 개, 갑자기 그 몸살 같은 근육통을 시작해서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의사고 당시 결혼한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네. 남편도 의사고 저는 홉킨스에 있고 이러니까 온갖 그 검사를 다 받았어요. 온갖 걸 다 받고 했는데 이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죽겠는 거예요. 다 검사했는데 안 나와. 다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나보고 좀 디프레스 된 거 같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러시는데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 더 정말 속 뒤집어지더라고. 후딱 뒤집어지. 지금 뭔 소리 하나 이러는. 디프레스 무슨 디프레스? 뭔 소리야? 내가 디프레션도 모를 것 같냐. 그러다가 홉킨스에 있는 분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자율신경계 장애라고. 그래 그거를 진단받고 그거와 함께 오는 게 만성 피로증이고 이게 굉장히 피로가 심해요. 그래 그거랑 같이 오면서 아니 그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앉아 있으면 이게 자율신경계가 뭐냐면요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건데. 지가 알아서. 네, 자율. 내 자율. 손 이런 건 자율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율이 뭐냐면 심장 박동, 혈압, 맥박, 호흡, 장운동, 그다음에 호르몬 이런 거 다 내가 신경 안 써도 지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대사를 다 조절하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엉망진창돼서 맥박이 우르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혈압이 두루룩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넘어갔다 막 쓰러지고 막 그러겠네. 이런 장은 갑자기 안 움직였다가 막 이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검사 장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그게 이렇게 딱 부러지는 치료가 없어요 아직. 그 사람들이 나보고 국가 장애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이 질환은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국가 장애 안 받는다. 나는 나을 테니까 다 해라 해가지고 온갖 걸 다 해서. 근데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이를 악물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래. 근데 이제 이를 악물고 나아야겠다는 거는 그 집착은 나아야겠다. 이게 난치병이구나, 만성 질환이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많이 바꿨어요.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걸로. 수용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용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수용은
포기도 아니고 굴복도 아니고 일단 수영하고 거기서 내가 할 걸 찾는 거예요. 이게 ADHD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야, 그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면 deficit 부족한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잠깐 ADHD는 정확히 어떤 병이라고 봐야 돼요? Right. So 기억 흔히 말하는 기억에 문제가 있죠. 특히 기억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그 기억을 잡고 있는 거. 요리가 아직도 되고 있으면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 걸 못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hyperactivity, activity가 훨씬 딴 사람보다 높고 진짜 사실 몸 안에 모터가 달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주의 집중을 집중해서 계속 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impulsivity가 있어요. impulsive 충동성. 오케이.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의 범위에서 전형적인 그 벗어나는 범위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됐어요, ADHD? ADHD는 뭐 우리 때는 진단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의대를 갔으니까 알게 됐죠. 의대를 가서 이제 ADHD를 배우는데 뭐 그냥 나의 삶이 교과서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저요. 저 정말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야 돼요. 일상생활 지장이 있을 정도. 어느 예를 정도냐면 들면 어떤 제가 거예요? 이제 원래는 요리를 안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요리를 한답시고 네. 이제 요리를 했는데 매번 한 번이 아니에요. 매번 이게 태우는데 왜냐면 딴 세계 잡고 나서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소치 타는 거 있잖아요. 네. 소치 타고 온 집안에 연기가 쌓이는. 그리고 화재 경보가 울려. 그 정도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까먹는 게 이제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별로 당황하지 않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겁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어디서 전화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진짜 들고 자기는 있어?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돼갖고? 네, 그래서 내가 남편 오기 전에 막 연기 다 내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딱 네.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못 태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요리를 안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집을 태우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거의 안 믿으시는데 제가 오븐을 하고 미국은 오븐이 있잖아요. 네. 오븐에 뭐를 넣고 이제 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닫았잖아요. 그걸 3일을 켜놓은 거예요. 몰랐어. 몰랐어요. 아니,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 팁, 매우 중요한 팁인데요. 다른 질환도 다 똑같지만 ADHD 때문에 내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팁을 드려요. 네. 제가 말하는 김밥 요법이라고 있어요. 김밥. 김밥. 그게 뭐예요? 한 번에 싸는 건데? 김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먹으려면 이걸 잘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 아이들이잖아요. 여기 한 페이지에 한 3페이지 정도 있는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한 개 10개씩 막 30문제 주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은 도망가요. 이거를 내가 앉아서 푸는 게 너무 고역인 거야.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뭐 논문 쓸 일도 있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얼마나 하루에 많은 일들을 많잖아요. 해요.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저도 진짜 도망 다녀요. 그 남편이 그러거든요. 그 서류 읽었냐? 안 읽었다. 계속 도망 다녀요. 왜냐면 이걸 보면 이 아이들이 그래요. 이걸 보면 막 김밥 한 줄 다 먹으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 오늘은 첫 페이지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도 첫 페이지만 딱 보여줘요. 더 심한 애는 위에만 딱 보여줘요. 오케이. 밑에를 안 보여줘. 풀고 나면 그래 하나 좀 화장실 갔다 와서 뒤에 풀어라 이렇게. 저도 의대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게 김밥요법이에요. 김밥요법은 오케이. 시간을 쪼개거나 과업을 쪼개거나. 네, 무조건 쪼개야 돼요. 쪼개고 한 개 했을 때 잘했다 해주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몰아넣으면 안 돼. 몰아넣으면 도망다녀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제가 굉장히 의존하는 게 뭐냐면 캘린더 앱이나 AI로 리마인더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 제가 잃어버리는 것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중요한 거는 리마인더가 그게 될 때까지 계속 나와요. 매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이제 의존 많이 하고 조금 있다 한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났을 때 바로 해요. 바로.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인 게 장점이다. 대부분 다 미루는데? 저는 총알같이 아하.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의사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진행쌤이 우리 간호사실에 올 때 있으면 요거 사인해주고 요거 허락해주고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3개 정도 뭐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의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간호실 갈 일이 있을 때 해요. 그치. 저는 진짜 거의 100m 달리기로 거기 가서 사인 다다다닥 하고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를 끊고 알겠어요 하고 내가 딴 걸 하면 까먹는 거야. 아유, 다른 사람보다 덜 까먹겠네 이렇게 살면. 예, 그래서 간호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더 까먹어.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다 살 간호사들 길이 있구나. 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 진짜 왜냐면 닥터지만큼 빨리 말하자마자 전화 끊을 때쯤 내가 와 있어. 그런 사람도 잘 없고 어떤 말을 했냐면 닥터지는 발소리가 다르다. 드드드드드드. 왜냐면은 빨리 안 하고 안 가면 거기서 뭐 했는지 또 모르고 빨리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막 그래서 좀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좀 불안해해요. 무슨 아니, 생각을? 이게 들으시면서 나는 마음에 Yeah. 혹은 뭐 정신적으로 나는 이런 다른 사람과 특이한 점이 있어. Yeah. 그 부족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족을 메꿔 나가는 것이 새로운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장점이 될 수도 장점이 있어요. 돼.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Yeah. 이제 Right. 되어지고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구나.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하고 자기를 자꾸 바보야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지 맞아요. 바꿔서 해결하려고 Yes.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책이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어떤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삶을 디자인하라. 두 번째, 당신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로부터 출발.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간다. 이렇게 그래서 총 여러 가지 꼭지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첫 번째 걸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사람의 마음고생은 Yeah.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거 읽었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Yeah, yeah. 마음고생에서 오나요? I really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만병 근원이에요? 계속되는 스트레스 반응은 진짜 몸을 아프게 해요. 네. 예, 그게 스트레스가 이제 사람 사는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왔어요. 스트레스 왔으면 네.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이 이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몸은 거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세상은 이만큼 변했으나 몸과 뇌는 그래서 그 당시의 스트레스는 그 생명의 위협을 주는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맹수가 왔을 수 있고, 뭐 뭔가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아니면 그치. 뭐 조금만 아파도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스트레스라는 그 위협 상황이 오면 생명의 위협인 거예요. 네, 네. 그럼 몸의 반응은 생명이 위협되는 줄 알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반응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맹수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맹수가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게 생존에 중요한 그렇죠. 거네. 생존 survival response예요. 스트레스 response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몸의 반응이 그 맹수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fight or flight. 그래서 몸은 대비를 해요. 심장박도 막 올려가지고 근육에 막 이렇게 싸울 준비. 바로. 눈 동그랗게 뜨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그 반응이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중요하지 않은 걸 다 shut off 아. 해요. 왜냐하면 내 얘랑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뭐 이렇게 고기능 생각 있잖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 꺼져. 판단을 그거는 다 다 꺼지고 없애겠다. 셧다운 고기능 기능 그 사고 기능을 셧다운하고 그다음에 장 기능도 셧다운해요. 오케이. 장이 지금 문제냐? 면역 기능도 셧다운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심박동이랑 근육이랑 그냥 그치? 센스만 하이퍼하게 되고 인텐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나뭇잎이네. 그럼 싹 가라앉아. 싹 가라앉아요. 원래 그랬던 반응인데 네. 지금은 스트레스가 뭐 무슨 프로젝트를 이때까지 해야 된다. 무슨 시험을 써야 된다. 그렇지. 시어머니가 저기 계신다.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몸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나의 생명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몸이 느끼는 건 같네.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리고 몸을 보고 뇌가 또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지금 뭔가 맹수들이 딱 두루루루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그렇게 받고 죽는 것처럼 몸이 계속 반응해 버리면 봐봐요. 아까 뇌기능 고기능 안 돼, 고의 뇌기능 안 된다 했잖아요. 사람이 진짜 멍청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되게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있게 되면은 보다 고차원적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여유가 뇌가. 없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 몰렸을 때 결정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의사결정을 해. 예. 그러니까 왜 그 좌충수 둔다 그러잖아요. 놓으면 안 되는 수를 놔. 그거를 가라앉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을 하면 안 되네. 그리고 장은 어떻게 돼요? 장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움직이질 못해 제대로. 그죠? 면역 기능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면역이 장에서 오는데 장이 고장 나니까 또 장도 얼마나. 고장나, 면허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필요 없는 기능은 씁니다. 그럼 그러니까. 수험생 고3 애들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요. 그 수험생들은 병원 자주 가잖아요. 수험생들 장기는 진짜 안 좋아요, 애들. 예, 안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을 봐봐요. 그러면 지금 논리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반응을 몸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답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반응을 좀 더 논리적이게 눌러줘야, 그러니까 가라앉혀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어떻게? 호흡. 그다음에 근육 이완. 내가 근육 이완해. 여기 릴렉스. 이게 다리 릴렉스. 입도 릴렉스. 여기 이 미간도 릴렉스. 이러고 있잖아요. 머리가 봐요. 얘 몸이 다 흐늘흐늘해.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호흡부터 자세히 좀 가르쳐 드려요. 오케이. 좋네요. 자, 이 책에 보면은 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냥 무기력하다. 맞아요. 의욕도 네, 없다. 네. 그냥 괜히 마음 불안해. 저가 ADHD가 있고 뭐 다른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있듯이 조금 더 무기력이나 우울에 조금 더 vulnerable, 조금 더 그게 잘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하고 우울이 거의 같이 가고 불안을 하다 보면 무기력하는 게 또 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불안이라는 걸 잘 보면 이제 뭔가 내가 위협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측에서 나오는 게 네.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 우리는 예측을 100% 맞을 수가 없다. 그렇지. 불안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맞아. 이런 약간 이것도 인지행동 치료법인데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다. 1. 그죠? 그래서 그리고 2. 일어난다 치자. 근데 내가 지금 밤새 불안해 한다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제일 좋은 일은 뭔가? 제가 이걸 택시요법이라고 하거든요. 타는 택시 그거? 예, 택시. 그 요법 이름을 다 넣어놨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때 생각나라고. 생각나라고. 야, 오케이. 콕 박아가지고 안 빠지라고. 그래서 이 택시요법 뭐냐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이러다 저러다 한 15분, 30분 늦은 거야. 얼마나 긴급해요. 그래서 네. 빨리 택시를 잡아서 탔어요. 그럼 이제 택시가 빨리 가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택시가 이렇게 가면 그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쵸. 뭐 어디로 가나? 어떡하나?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 아까 그 스트레스 반응 있죠? 올라오죠. 쭉 올라오면서 내 고기능, 내 기능 없어지고 그치. 심장은 떨리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내렸다 쳐봐요. 음. 일단 1. 그런다고 택시가 더 빨리 가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어때요? 내 완전 엉망진창 돼 있잖아요. 면접하면 어떻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불안해할 때 대부분은 내가 불안해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내가 가장 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차라리 택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과 수련할 때 초반에 배운 게 있어요. 프린시퍼. 초반에 배운 기본 원칙이 있어요. 불안이 사실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셨어요. relax된 몸에는 불안이 오래 거할 수 없다. 오케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생각도 중요하고 생각은 아까 치료해서 하기도 하는데 1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을 릴렉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안에 있다. 택시가 내가 안절부절한다고 빨리 가지 않는다. 택시 안에서 내가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호흡을 해서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내렸잖아요. 15분 늦었잖아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연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같이 얘기 한번 해봐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예의 있게 잘 되고 싶은데 왜 되게 무례하고 Yeah. 되게 못되게 말하고 나한테 뭐 그런 거 직장에서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Yeah. 느닷없이 길거리에서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거든요. 네네네. 자, 이게 무례한 사람들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마음 자세에서 오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Core Mind예요. 오케이. 제가 아무리 이런 수식어를 많이 해줘도 내 마음 자세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자세는 또 뭘까요? 비슷해요. I am worthy.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요법이 있지만 몸값 요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에 되게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값 요법? 야, 몸값. 오, 내 재밌다. 몸값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몸값 중에 제일 몸값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나죠, 뭐 나주고 뭐 그렇죠. 끝인데.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상사도 그럼. 아니고 나란 말이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그냥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금 백돈이라고 해요. 나를. 내가 금 백돈인 거야. 그러면 김기현 선생님이 사실 다른 데서는 몸값이 더 높으시겠지만 내가 김기현 선생님 볼 때는 백돈이거나 아니면 if 꼭 한 사람 좀 더 쳐줘야 되면 나를 더 쳐줘야 돼. 난 나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시어머니거나 상사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자식이거나 나와의 두 관계에 뭔가 문제가 안 있을 때 내가 내 몸값을 100돈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저 사람을 150돈으로 올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50돈 취급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라 그러면 전부 다 오케이. 정신 차리고 내가 50돈으로 하고 있었어요.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시면서 스스로. 예. 그래서 사람의 몸값 그러니까 가치죠. 제가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가치는 대체로 평등해야 돼요. 다 거의 평등. 꼭 맞아요. 한 사람 더 주려면 나를 더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해 그 자세. I am worthy. 그리고 제가 이제 몸값 요법. 그 몸값이요. 그래서 다른 좋네요. 사람 사이에 기울어지는 관계가 있으면 아무도 건강한 관계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도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맞춰도록 노력하라고 몸값이 하고. 되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 우울증 앓는 사람들의 기본이 나는 쓸모없어로 Right. 가거든요. Yeah. 나는 여기에 필요 없어. 쓸모없어. 나는 존재 Burden. 가치 없어. 짐이 될 뿐이야. 이 맞아. 정도까지.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내가 Right. 너무나 나를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점점 멀어지고 고립되고 맞아요. 생기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네요. 몸값 요법 의미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1번은 I'm worthy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넣는 걸 I'm worthy고 맞아요. 거기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I'm worthy no matter what이라고 제가 해요. 오케이. 너무 아무 다른 거에 상관없이 나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무시하는 발언이나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 속에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카노, I'm worthy. 뭐라케 산노, I'm worthy.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라 말하더라도 그런 다음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좀 듣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좀 상처가 되네요. 그 말이 나오려면 뭐라카노, I'm worthy라는 자세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서 말만 가르쳐주면 안 나와요. 금 100돈으로 말해야 돼. 그렇죠. 내가 딱 금 100돈. 40돈일 때 그렇죠. 말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잖아. 이상하게 돼.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맞네. 나 100돈, 당신도 오케이. 100돈, 너도 100돈.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50돈 아니야. 이런 자세가 있어야 말이 나와요. 100돈끼리 붙자. 그렇죠. 예, 그럼 자세도 그렇게 나오고 말도 그렇게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써먹었을 것 같아. 100돈인 거. 많이 써먹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영어가 그치? 안 되기 때문에 뭔지 알아. 예, 무시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뭐라카노, 안 100돈 이렇게. 그렇지. 예. 자, 오늘 그 20분 책 한 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나영 저자님을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면의 힘, 코어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나의 남편, 그다음에 나의 세 아이들, 우리 뭐 또 조카들, 가족들 다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뭐 조카가 뭐 중학교 때 1등 했대, 고등학교 때 무슨 뭐 외고 들어갔대, 막 이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친척들 간에.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이제 30대 중반, 40대를 보니까 내면의 힘이 단단한 애가 결국 직업도 좋은 것 같고, 자신을 끌어가는 힘이 생기고, 그런 아이가 결혼도 단단하게 하고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는 내면의 힘을 우리 어른도 배운 적이 없고 아이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선생님은 이번에 무슨 요법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잘 갖다 쓰라고 되게 신경 써서 쓴 책이거든요. 요법도 뭐 되게 뭐 택시 요법, 뭐 선거 요법, 아까 얘기했던 재밌는 요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서 이번에 내면의 힘 어디 가서 막 크게 돈 주고 배우기 시간도 없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한 줄 감상은 우리 모두
각자의 내면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기자라는 게 경쟁력이 아니고 내면의 힘이 경쟁력이다. 앞으로 꼭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후기, 소감 플러스 이 책의 제목 맞추시면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리더 마인드, 2번 심플 마인드, 3번 뷰티풀 마인드. 4번 코어 마인드. 과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또 책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사랑해보세요.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의 행복을 즐겨보세요. 머나먼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일상 속 작은 성취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저 김미경이 함께 할게요. 내 삶의 기적을 만드는 꾸준한 습관, 김미경의 미라클 모닝.